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경제 분야 정책 공약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경제 분야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분야 공약 발표에 이어서 한덕수 대행에 관한 추가 내용을 이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지난 16일 경제 분야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늘은 사회정치,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공약 발표에 함께해 주시고 이 공약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먼저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정책 공약 전반을 맡고 계시고 국가 전반의 비전과 정책을 다루는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래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외교, 안보, 국방 분야를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국민과 국가 사이, 그 보이지 않는 거리 사이에 가장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 할 이름입니다. 내란 세력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어려움에 몰아넣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범죄는 국민과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권리입니다. 이 신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자라납니다. 국민의 세금에는 고단한 삶의 땀과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인간답게 말입니다.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경제가 흔들릴 때, 사회가 분열될 때 국민과 국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국가가 그동안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고 지켜왔다면 국민도 언제든 국정을 함께 짊어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희망을 만들 것입니다. 먼저 사회 통합 분야입니다. 첫째, 절대 빈곤 제로 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합니다. 국민 기본생활보장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끈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어른 세대가, 노인 세대가 폐지를 줍고 있는 이 현실,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보급만으로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은 국가가 맡겠습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1차 의료 강화로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크게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과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기초학력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전 단계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육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혁신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한국형 국립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진교육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외교안보, 국방 분야입니다. 첫째,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연합공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민주화를 이뤄내고 계엄을 막은 것은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줍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셋째, 병역제도를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병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군사 안보를 전문화하고 군 복무 경험이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초당적 외교안보 전략위원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익 중심의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단지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친구, 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신뢰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또 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발표하겠습니다. 어제 영남 지역 합동연설의 정견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한덕수 대행
특히 한미 통상 압력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행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경고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탄핵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한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하겠다는 상호 관세에 대해 이번 주 2+2 협상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 시작도 전에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어제 영남권 합동연설회 때도 한덕수 대행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 대행은 그 어떤 현상 변경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왜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한 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가 없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1.1획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다음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해낸 우리 민주당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한 대행과 내각이 할 일입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2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21대 대통령 선거 진보당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의 매국 협상 추진과 관련해서 진보당 대선 후보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내각의 쿠데타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제2의 이완용이 되어 탄핵 정권의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헌재 알박기를 시도하다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국익에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익이 걸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미국과 만난 김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동맹 우선이라며 대한민국을 우선협상 5개국으로 지정해 그 압력을 더하고 있지만 국익을 지켜야 할 내각은 신중하기는커녕 도리어 협상을 서두르는 형국입니다. 언론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대행은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나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없다는 언급처럼 스스로 대통령을 대신해 국익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 국민은 내란 내각도 동시에 파면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내각의 쿠데타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의 이완용이 되어 탄핵 정권의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헌재 알박기를 시도하다 실패하더니 이번에는 국익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미국과 만난 김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동맹 우선이라며 대한민국을 우선협상 5개국으로 지정해 그 압력을 더하고 있지만 국익을 지켜야 할 내각은 이에 신중하기는커녕 도리어 협상을 서두르는 형국입니다. 언론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대행은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나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없다는 언급처럼 스스로 대통령을 대신해 국익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 국민은 내란 내각도 파면하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통상 압력에 맞서는 자들이 시작도 전에 자기 패를 보이고 하는 협상의 결말은 굴욕 협상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맞서지 않겠다는 자세로는 그 어떤 주권 국가다운 대화와 교섭도 어렵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광장의 국민들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한덕수 내각은 선거관리 내각을 선언하고 일체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야5당 원탁회의는 국가통상 비상사태에 대해 논의합시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도 매국 협상에 대한 공동행동을 벌일 것을 제안드립니다. 매국 행위를 지속하는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들의 매국 행위를 진보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신고 지원 플랫폼 국민 사이렌을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국민 사이렌은 더불어민주당이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 등으로 인해 부당한 고소고발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전용 창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짜뉴스 대응을 명분으로 민주파출소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허위정보 발굴을 이유로 민주소방서까지 출범을 예고하면서 공권력 이미지를 차용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른바 입틀막 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국민 사이렌을 본격 가동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사이렌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부당한 고소고발 등의 피해를 입은 언론인 및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당 미디어 법률단과 연계해 1차 유선 상담이 제공됩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비 부담을 조건으로 변호인 연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론인의 경우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법률 지원도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사이렌 가동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에 맞서 정당한 목소리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 사이렌은 카카오톡에서 국민의힘 국민 사이렌 검색 또는 아이디 PPP 사이렌 검색 후 채널 추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 유정복입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국가의 방향 그리고 올바른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주 전쟁, AI 전쟁, 로봇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우선 과제는 이러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 국가 시스템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사류 정치라는 질책에도 꿈쩍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뻔뻔함은 국민들을 돌보는 일은 관심도 없이 오히려 국민들을 열받게 만드는 무능과 무지, 거짓말과 속임수의 정치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준 낮은 저질 정치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고 대한민국은 목적지를 잃고 헤매는 미아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한복판에 선 지금 저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더 망쳐놓을 생각인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모자라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마저 1인당 25만 원을 추경으로 긴급편성에 지급하자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을 사유하자는 것인 동시에 미래 세대의 돈을 빼앗아 지금 쓰고 말자는 무책임의 극치인 것입니다. 병역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이야기하며 징집 복무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대신 36개월 모병제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의 인구 절벽인 상황에서 저는 국가의 비상 상황임을 솔직히 공개하고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여성도 징병해야 하는 모두 징병제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국가 안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편반 얻으면 된다는 노골적인 도둑심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10개월은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되어 몇 개월 복무하는 초단기 복무제도인데 군대가 부대 견학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가능하지도 않은 공약을 대단한 정책인 양 이름 짓고 복무 기간만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여준다는 사탕발림으로 또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입니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진짜가 나서서 가짜를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장과 둔갑술의 명수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를 이기려면 진짜로 승부해야 합니다. 변장의 가면을 뚫을 진실의 창이 필요한 것이고 유정복이 바로 진실의 창입니다. 우리 후보들도 대부분 선거에 임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 변장과 둔갑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느 후보를 인간 말종이라고 줄곧 표현해온 사람이 이제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고 부드러운 사람인 척하는 후보도 있고 광장에서 그리고 윤심에 기대어 있다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가는 비겁한 후보도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 후보나 당 대표로 쌓아온 인지도의 편승에 자신의 실패 경험을 성과로 포장하거나 자신의 치명적 흠을 숨기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본선에 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를 이기려면 진짜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정복이 살아온 과정에서 일해온 실적과 성과에서 그리고 일관된 국가 간에서 진짜 정치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진실이 이겨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유정복이 진실의 창으로 잘못된 가면들을 찢어버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입법 독재로 정부의 손발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정당의 횡포와 그로 인해 발생한 탄핵 정국의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면서 국가 대개혁을 통한 시대 과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인류 국가로 가기 위한 시스템의 대개혁과 이를 위한 개헌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을 법으로 지배하려 드는 입법, 사법, 카르텔 권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셋째, 정권 교체가 아닌 세력 교체로 국가 대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의 정상적인 국가 기반을 이양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의 이념 대립에 얽매여 국가 경쟁력과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세력은 이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가 정도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약소국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은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유정복,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일해온 사람입니다. 군수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3번, 인천시장 2번, 2개의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오직 진정성, 한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비전 있는 국가의 초석을 다져 초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진정성에 대해 이제 국민들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거짓된 말꾼이 아닌 진정한 일꾼, 저 유정복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초인류 강국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 위대한 시작에 저 유정복이 선도에 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부자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고 갈라치기 하며 찢는 것으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대통령 유정복이 해내겠습니다. 꿈을 말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기원, 또 이병진, 또 김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을 발의하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 홍기원, 평택시 을, 이병진, 평택시 병, 김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오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2030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 계획 및 연합토지관리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시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간 미군에 대한 전체 공여 면적의 46%에 달하는 2,867만 제곱미터를 미군에 제공하여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와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한 동시에 대규모 군사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을 추진할 근거로서 사업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이 오는 2026년 일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 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아직 1단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했고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들도 다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방부와 평택시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이 이대로 일몰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이 모두 미완의 상태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소관부처인 국방부는 현재 이전 미군 부지의 환경정화 사업과 부지 매각 사업의 추진률이 각각 61%와 42%에 불과하고 용산잔류 미군 시설 이전 사업도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기지 이전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인 특별법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또 평택시가 현재 특별법의 근거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개발 사업 가운데 아직 완료하지 못한 15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요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 이후 제기되고 있는 추가 기반시설 확충 요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연장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평택지원특별법의 2030년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 평택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평택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장도 우리 그 평택시 지원특별법의 연장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을, 병 국회의원 홍기원, 이병진, 김현정 일동.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막장극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강제 시청해야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주말 윤 어게인 신당 주축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이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습니까? 국민께서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막장극을 언제까지 강제 시청해야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거리를 활보한 지 오늘로 45일째입니다. 내란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정치 복귀를 꿈꾸는 뻔뻔한 윤석열과 그 일당의 행태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누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정치 재기를 꿈꾸게 만들었습니까? 1차적 책임은 구속을 취소시킨 재판부에 있습니다. 파면당하고 관저에서 쫓겨나면서도 다시 정치 무대에 올라가려는 윤석열을 보며 재판부는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십시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1호 당원을 출당 제명하지 않고 감싸고 돌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놓고도 대선판의 배우로 행세하려는 내란 우두머리의 뻔뻔함을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은 뒷전이고 대선 출마만 저울질하는 한덕수 권한 대행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국정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대선 출마만 저울질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니 전대미문입니다. 사리사욕의 끝판을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외신의 언론 보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출마의 길을 열어두더니 내신에는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난가병에는 약도 없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을 등한시한 채 대선판만 기웃거리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제 대형 교회 부활절 기념 예배에 참석한 것 역시 대권 주자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이 대선 사전 선거 운동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서 국정을 안정시키라고 부여한 권한을 대선 출마의 디딤돌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43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의 선거관리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정치 노름을 하라고, 대권 노름을 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장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배신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선거 관리를 할지 선거 운동을 할지 오늘 당장 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4월 넷째 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열리는 김건희 주가 조작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및 마약 수사회 앞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화요일 22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유력인사 초청 방언단과 함께 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수 위원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위, 국토위는 수요일 23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목요일 24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통위, 농해수위는 목요일 24일 소위원회 심사 이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방위는 수요일 23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교육위는 금요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대 정원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이현승 한 칠레 의원 친선협회장은 목요일 24일 오전 11시 의원실에서 이반 플로리스 칠레 상원 의원 등을 만나서 양국 간의 의회 외교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한 아르헨티나 의원 친선협회장은 금요일 2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마르틴 예사 아르헨티나 한 친선협회장 등과 양국 간의 의회 외교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윤동 한 세르비아 의원 친선협회장은 금요일 25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에딘 제릴레크 세르비아 국회 부의장 등과 함께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3건입니다. 오늘 2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영호 의원실 주최로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 입법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목요일 24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주최로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와 발간물입니다. 국회 법제실은 수요일 23일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 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화요일 22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프랑스 AI 짜루와의 대담, 우리의 미래를 여는 AI 입법과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금요일 25일 오전 9시 30분 조사처 대회의실, 제2세미나실,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 현황, 개혁 방향, 실현 가능성 학술대회를 한국정치학회 등과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난주 접수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183건, 결의안 4건, 중요동의 3건 등 총 19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급증하는 중국인 이민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 서울 남부구치소 인권침해 국회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 오동훈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이 각각 지난주 11일, 13일, 16일 성립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14일 성립되어서 행안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등 35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2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덕수는 대미 통상협상에서 즉각 손을 떼라는 취지의 조구혁 신당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민 조구혁 신당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정춘생 조구혁 신당 원내 수석이십니다. 서왕진 조국신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차규근 조국신당 정책위의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미협상은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 한덕수는 당장 손을 떼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어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익을 건 중요 협상에 권한 없는 자가 나섰습니다. 한덕수 씨는 미국과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주요 사안에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한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고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입니다. 멋대로 관인을 찍어서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역입니다. 미국이 동맹 혹은 우방국에 원하는 것은 미국 무역대표국이 주장해온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겁니다. 여기에 미군 방위비를 완전히 전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미국은 일본 대표단과 첫 번째 대면에서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고 쌀 수입과 유통구조 투명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면담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키고 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대일본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협상할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의 협상 주제가 국민 안전, 환경과 같은 국내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통상협상에도 이익을 얻는 경제단이 손해를 입는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통상협상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요구와 불만을 조율할 명분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통상협상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이 필요한데 이번 미국과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미국과 협상 주제가 국내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을 실현할 여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여당이라 우긴다 한들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법도 통과시킬 힘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법 개정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표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은 이미 향후 5년간 분담 비용을 작년에 합의했습니다. 국민 생명, 건강,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이른바 비관세 장벽인데 미국의 IRA, 반덤핑 상계 관세, 민감 국가 지정도 다 비관세 장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만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닌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술에 사로잡힌 노욕이 아니라면 당장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권 도용입니다. 민주헌정수호 5당에 호소합니다. 한덕수 씨가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회일을 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권한대행이 외국과의 협정이나 협약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으로 더 크게 나라를 망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조국혁 신당 국회의원 1동 감사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난가병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지 말고 사퇴하십시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은 나인가? 라는 난가병이 심각하다 못해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하는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심각한 월권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행과 내란 사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한덕수 총리는 반성은커녕 스스로가 대통령인 줄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월권 행위임을 명백히 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국민이 심정적으로 탄핵했습니다. 대선 불출마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자기가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한덕수 총리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미국 국채를 챙긴 최상목 부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했던 윤석열의 내각 출신들이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대변인 임승호입니다.
논평 온마이크 브리핑 이전에 오늘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추가인선 서명 브리핑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오늘 개혁신당은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특위 및 추가인선을 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다시성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위원장을 임명합니다. 다시성장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승우, 1977년생이시고 전 중고나라 대표를 지내시고 현재 커머스리그 대표를 지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노재권, 1979년생이시고 현재 주식회사 코스웍스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더 바스켓 CSO를 지내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장님입니다. 1983년생이시고 전 주식회사 다빈치커피 서울본사 본부장을 지내시고 현재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 CEO를 지내고 계십니다. 개혁신당은 새롭게 구성한 다시성장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논평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세금으로 막을 900조 빚,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중독. 지난 20일 정부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달한다는 기재부의 비상선언이 있었음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 눈이 멀어 허황된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버스 요금 무료를 공약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해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면서도 증세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폭발적 증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행태와 같습니다. 이 후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적자성 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순수 채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정부의 세입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미래 세대가 900조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계약 합의로 젊은 세대를 착취한 양당답게 이번에도 양당은 미래 세대를 철저히 배제하는 낡은 기득권 정치를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미래 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양당 정치를 혁파하고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출근길 인질극 더는 안 됩니다. 전장현이 오늘 오전 지하철 4호선 해화역 등에서 1년여 만에 다시 지하철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출근길이 극심한 혼잡을 겪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전장현이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 정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탈시설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일방적인 요구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탈시설 요구와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지하철 점거 시위 사이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나 설득력 있는 연결고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민 협박에 불과합니다. 반복되는 불법 시위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이 매번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혁신당은 법치와 공공질서 수호를 위해 이 같은 무분별한 시위 방식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국민조롱토론회 계엄의 후예 국민의힘답다. 지난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국민들은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토론회는 그야말로 바보들의 행진이었습니다.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MBTI 속에 밸런스 게임 등을 진행하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은 불쾌하고 기괴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입은 국민들 앞에서 희희낙낙하는 모습은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기만이었습니다. 토론회의 내용 또한 수준 이하였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은 없이 키높이 구두, 생머리 등 유아적 수준의 인신공격과 부끄러운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답다라는 한 줄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과 참여가 아니라 남 탓과 비난이 국민의힘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논평입니다. 주식시장 5천의 꿈, 이재명 디스카운트가 걸림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경제와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주가 조작 가담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의 과거 정책과 상충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적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여러 조치를 취해왔고 그에 대한 반성 없이 친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점은 민주당의 주식시장 친화적 발언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의 반기업적 태도가 시장에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재명 디스카운트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공격에 단호히 반대하며 진정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이십니다. 4월 21일 월요일 주말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4월 18일에서 20일 사이 3,074명이 방문했고 1,34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30.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네이버 22.88%, 유튜브 14.61%, 커뮤니티 6.93%, 틱톡 4.10%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암살 모의 정황이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을 특정하여 암살단 모집합니다. 총, 활, 그리고 석궁도 준비됐다. 관심 있는 분은 어디로 연락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시글은 게시자의 개인정보와 실제 연락처,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 댓글에 대해 미 CIA 신고를 조장하는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라이트 테라스에서 좌파 댓글들 CIA에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공유되었으며 이 글은 윤 대통령과 극우 인사에 대한 비판 댓글 URL로 복사한 뒤 예시 문구를 이용해 CIA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시 문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중국 공산당의 속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정작 공유된 비판 댓글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 공산당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동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사이렌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국민 사이렌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사이렌은 민주파출소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언론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제공을 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파출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국민 사이렌은 민주파출소의 정당한 활동을 입틀막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목적 외에 어떠한 건설적 취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사이렌이 저지를 수 있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당한 정치행위 방해, 선거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 1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기자들이 대부분인 비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월 8일자 스카이데일리 단독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 줄여라는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해 배포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진짜뉴스 발굴단 위원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월 1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현재 사건은 영등포 경찰서로 이첩되어 2월 3일 고발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더디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유튜브 채널의 왜곡 영상에 대한 방심위 신고 등 언론 대응 보고드립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데일리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스카이데일리 TV를 모니터링한 결과 5.18 유공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건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3월 9일자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국민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와 3월 7일자 단독 진짜 내라는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으로 모두 역사 왜곡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의 우려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언론중재위와 관련 기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퍼블릭의 3월 28일자 보도 산불 이재민 불 좀 끌어 가자 외치자 시 욕설 논란 휩싸인 이재명에 대한 심리는 피신청인인 더 퍼블릭 측의 불출석으로 인해 기일이 속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KBS 사사건건 패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방심위 신고 등 방송 대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고 앞으로는 이재명이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예전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며 마치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가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의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 동일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출연하던 서종욱 변호사가 유사한 상황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다른 출연자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KBS의 행태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KBS에 적극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습니다. TV 자유일보 채널 등의 유튜브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TV 자유일보 채널의 두 영상은 여러 심각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전에 훅 간다와 같은 폭력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근거 없이 단정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북한의 계획적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총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을 유포하고 천만 조직을 통한 무혈 혁명을 선동하며 특정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을 사회적 혼란과 연결시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 선거 관련 정보 정책, 권리 침해 및 사이버 폭력 정책, 폭력적 콘텐츠 정책, 명예훼손 정책, 그리고 중어성 콘텐츠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차량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이름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을 선전하는 차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헌일마을 개발비리, 토건 적폐 세력, 공직사회 부정부패, 1조 원대 게이트, 약자 재산 탈취라는 내용과 함께 이재명은 응답하라라고 게시함으로써 불출동 다수인이 이재명 후보와 헌인마을 개발비리 사건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끔 암시하였고 그로 인해 민주당 경선 후보와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며 공직선거법 9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2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1일 자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범죄를 지적하며 이 후보의 거짓말 행각을 비판하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꺼버렸다며 이재명을 비판하면 국회의원 마이크까지 꺼버리는 의회 독재 세상이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민주당 후보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모욕을 가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의원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민희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은 과거 자신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수십 미터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정한 의회 독재는 바로 이런 행위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지도자 거짓말 시리즈 14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주말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실종된 채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거짓이 난무하는 저급한 공세만 이어졌습니다. 상대 정당과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양양자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빈깡통 찢어버리는 게 맞다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직접 찢는 행위로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세공제도 반대한 민주당이라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투자업계, IT업계 등 각종 산업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 자율 R&D 추진, 상법 개정 재추진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등 국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사회, 정치, 외교, 안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2차 정책을 발표했고 김동연 후보 역시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공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 정당을 상대로 저급한 비난에만 집중하는 후보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반도체 세액공제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난 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화된 K-치스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대비 5%포인트 상향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자회견 중의 내용을 바로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2번째를 말씀드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해, 명예훼손, 체포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고발 조치 당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나영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극우 세력이 대선판에 끼겠다고 합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권 출마 선언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복귀시키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흩어진 극우 세력을 다시 끌어모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대선팔이에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11차례나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내란으로 탄핵당한 내란 수괴를 복귀시키겠다는 선동은 불순합니다. 윤 어게인 신당이 국민의힘의 반발로 자초되자 이참에 브랜드를 가져다 돈벌이에 쓰려는 것입니까? 더욱이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4.19, 5.16식으로 혁명으로 맞짱 떠서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말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자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이번 6.3 조기 대선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준동에 더 이상 유린당할 수 없습니다. 대선판에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전광훈 목사의 파렴치한 작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내란 선전 혐의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는 법망을 빠져나갈 국리 말고 눈앞에 놓인 수십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나 성실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이 기자회견 자리를 청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희 당의 조기 대선 경선 국민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청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과 당을 위하는 충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첫째, 대통령에 대한 즉시 제명, 둘째, 12.3 사태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셋째, 경선에 참가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추후 야합 없음에 대한 약속, 넷째, 12.3 사태로 촉발된 시급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의 조속한 합의 및 대책 제시를 마지막 충정의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으로 역할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부끄럽고 때론 참담하였지만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4가지 사항은 선거에 임하는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이것 없이 선거를 치르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수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 선배님께서 국민의힘이 가는 길이 보수이고 나머지는 좌파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수는 국가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는 극우와는 다릅니다. 보수는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고만 하는 수구와도 다릅니다. 보수는 큰아버지, 맏며느리, 가족 내 의리 찾는 족벌 정치와도 다르고 무리지어 그 무리의 이익을 위해 힘만 과시하는 무리배 정치와도 다릅니다. 보수는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적 가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합리, 개방과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나 수구 정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으로 기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기에 원칙을 지켜가는 데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12.3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기에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4월 4일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이 보인 모습은 이러한 원칙 준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께서 간절히 바랬던 국민의힘의 모습은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철저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원칙 없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받아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12.3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사회 갈등과 심리적 불안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대선을 임하는 우리 당의 시작은 책임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제명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진심과 행동이 함께하는 당의 진정한 대국민 사과여야 합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기에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1호 당원을 제명한다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당이기에 윤석열 개인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 제명과 진정어린 행동과 함께하는 대국민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이 대선에서 어떠한 성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나아가 향후 당이 보수의 방향성을 지켜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과 야합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유통일당 당대표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경선 전 갑자기 입당하여 유력 후보가 되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국민의 의원 다수가 희망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통보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지 극우 자통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지 또 경선은 예선 같은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정말 되는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축소사회, 경제 경쟁력 약화, 대외 무역 환경 악화 등 여러 가지 시급하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고 AI와 로보틱스의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더하여 12.3 이후 망가진 민생 경제를 시급히 되살리는 구체적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은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고 정책과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상대방에 대한 프레임 공격, 인신 공격, 메신저 공격에 집중하고 진정성 있고 속 깊은 정책과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12.3 사태 이후 악화된 민생 경제의 급한 숨통을 빨리 열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바르게 거듭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극우 또는 수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할 정통 보수의 가치를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내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의 언행은 결코 국민의힘을 해하려거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아직 모자란 많은 정치 신인이기에 선배 동료 의원들께 많은 배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배 동료 의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국민의힘이 잘 해낼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당이 바른 길을 가기 바라는 충심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당이 바른 방향성을 잡고 올바른 원칙을 지켜가는 대선 경쟁이 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가지 조치를 서둘러 시행해서 본격적인 대선 경쟁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당이
바른 원칙을 지키는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대선에 임하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작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보이지. 뒤에 있으면 보여. 옆으로. 여기 쓰시면 되고요. 여기 쓰시면 그렇지. 다 보여요, 여기서. 시작할까요? 시작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진행을 맡게 된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위장 박용입니다. 이 자리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 사건으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모펀드 MBK를 운영하는 홈플러스의 입점에서 사업을 하시는 전주민들이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희생 신청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과 압박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4일 기습적인 기업희생 신청 이후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은 그동안 시설 투자 등 투자 비용, 매출 비용에 대해 피해를 취소하기 위한 본사와 협의 테이블을 갖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5차례의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이 모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본사가 아닌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모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점주들은 더 이상의 협상 테이블은 무용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후 모든 행동을 통해 입점 점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전국 각지에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신 점주님들을 통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 피해대책협의 김병국 회장님 모셨습니다. 강경무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호인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승, 정나군, 이호익, 조은상, 김홍육 점주님들 참석하셨습니다.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고통중에 있는 점주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들이십니다. 먼저 약자들의 희망, 민주당 을지로위원님 민병덕 위원장님이십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님이십니다. 또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금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 산업통상기업벤처위원회 정진웅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홈플러스 입점 점주 피해대책위원회 김병육 시장님으로부터 현재 점주들의 개괄적인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 회장 김병국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과 저희의 고충을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함께해 주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저희 입점 점주들의 피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오전 10시에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3월 4일은 금융기관의 3월 첫 번째 영업일로서 저희 입점 점주들에게는 1월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날입니다. 저희 입점 점주들은 응당 지급받아야 할 1월 판매분의 정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인건비, 물품 자재비, 공과금,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국회의원님들과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3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주관으로 1차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도 없던 홈플러스에서는 국회와 언론이 관심을 갖자 그때서야 1월 정상금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말과 함께 시기와 금액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점전주협의회가 결성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자 마지못해 1월분과 2월분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1월분, 2월분의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주님들이 계시고요. 개인 대출 등으로 간간히 영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들은 대부분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4일 사태 이후 일부 입점 업체에서는 정상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한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점주 개인의 결제 단말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게 4월 15일 1, 2월 정상금이 지급되었으니 3월 총 판매 대금에 대해 일시불로 현금 입금을 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고 압박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날은 개인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3월 임대 수수료와 관리비를 입금한 날입니다. 심지어 임대 수수료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일체 응하지도 않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 지점 내에 있는 현금 입금기에 거액의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점 업체들은 임대 수수료와 관리비 등을 정확하게 납부하였으나 4월 15일까지 입금된 금액은 임대 수수료가 아닌 미입금된 금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입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점 점주들은 내용 증명으로 인한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회생 절차 조기 종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소수의 용기 있는 입점 점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신뢰관계를 먼저 저버렸나요? 더 이상 입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생 신청으로 점주의 판매 대금이 홈플러스에 최장 60일간 보관되어 있다가 정산되는 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아닌 현 계약서 내에 있는 후정산 업체의 특례 방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온 것은 평균 12개월의 임대 수수료에 해당되는 거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월 정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거액의 보증금까지 추가 납입하라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 아닐까요? 저희가 원하는 건 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과 수수료 인상 없이 후정산 업체의 특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후정산 방식을 하고 있는 업체와 같은 보증금이나 수수료 인상 없이 형평성에 맞는 계약관계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모두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그 바람을 외쳐도 단 한 사람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는 잘못이 없습니다. 홈플러스를 잘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MBK가 잘못한 겁니다. 회생복원 뒤에 숨어서 한 사람에게만 유리한 뻔한 결말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뱃속의 아이부터 여든이 넘는 노모까지 40만 명의 목숨이 걸린 홈플러스입니다. 말뿐인 사제 출연, 진심 없는 회생 계획은 이제 그만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홈플러스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운영 중인 저희 점주들은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홈플러스에 내방하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전과 변함없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점주협의회 부의장이신 강경모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 부회장 강경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희 협의회는 홈플러스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 운영 실태와 기업회생 절차 이후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대부분의 입점 업체들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매장으로 유입되는 고객 수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최소 보장 임대료, 이른바 하이브리드 계약이 유지된다면 향후 점주들에게 막대한 임대료 부담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 방식은 입점업체의 월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매출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이지만 오히려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출이 적은데도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이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점주님들의 정확한 설명 없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점주님의 계약 당시 하이브리드 계약이라는 용어조차 들은 바 없으며 최종 전자서명 직전에 관련 내용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홈플러스 측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점주님의 사례를 살펴보면 월 매출이 1,00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사측이 계약 당시 기준 매출 2,10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그 하위 30%인 1,470만 원 기준으로 21.2%의 임대료, 즉 311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의 31%에 해당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입니다. 계약 당시 홈플러스 사측이 책정한 2,100만 원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이 공간은 원래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근거 없는 답변만을 받았으며 계약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제11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본 계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쌍방 합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홈플러스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완료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존의 최소 보장 임대료 계약을 유예하고 지난 3월과 동일하게 정률제 임대료를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준값이 불명확한 하이브리드 계약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에서 3년간의 실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주와 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하이브리드 계약 기준 재산정 및 계약 내용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과 불공정한 계약 운영은 수많은 입점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이 그 시작점이 되어 더 이상 점주들이 피해를 감내하는 일방적인 구조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홈플러스 측의 진정성 있는 대답과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바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을지로위원장이신 민병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 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된 지 벌써 48일째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 명의 점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을지로위원회는 즉각 TF를 구성해서 1, 2월 매출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지만 임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홈플러스는 여전히 점주의 월 정산 매출을 자신들 계좌로 받아 수수료만 떼고 재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하며 점주의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책임은 홈플러스와 마이클 병주킴, MBK, 김병주 회장에게 있는데
왜 고통은 점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팔 물건이 들어오고 장사가 되고 손님이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홈플러스 평촌점을 방문했습니다. 지낼 때에 많은 곳들에서 가격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팔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냥 땜빵으로 진열해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흰우유 매장에는 서우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손님들이 차츰차츰 오지 않게 됩니다.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산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정산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주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종무위원으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병주 회장은 약속한 1조 투자 계획을 즉시 이행하거나 아니면 손실 보존을 위한 2조 원 이상의 사재 출연을 당장 실행하십시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에게도 시간 끌지 말고 하루빨리 MBK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쟁이 아닌 공동의 책임입니다. 투기자본의 탐욕이 더 이상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희 의원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금융자본인 MBK에 의한 기습적인 홈플러스 기업희생 신청으로 거래기업, 입점점주, 소비자들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에 참여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함께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미지급된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홈플러스는 지금까지 문제 해결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점주들에게 홈플러스는 계약대로 이행해라 말만 되풀이하면서 일시 입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홈플러스는 계약에 기업 희생이나 1, 2분 판매 대금에 대한 정산을 늦추겠다는 계약이 있었습니까? 홈플러스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기 전에 앞서 입점 점주들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와 MBK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는 끝까지 요구하고 확인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무위 소속 평택시병 구의원 김현정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마트 안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온 분들입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도 월세는 그대로 내야 하고 본사 지원은 거의 끊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 학원비 걱정에 새벽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통보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거리로 나왔습니다. 삭발을 하고 천막을 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MBK는 2조 7천억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도 고작 600억만 지급 보증하고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조차 없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하루 만에 승인된 이유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책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입점 점주와 노동자,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이윤을 벌어간 건 MBK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재 출연도 없이 발 빼겠다는 태도는 대한민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악선 자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홈플러스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 무너지는 삶 앞에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 바로 청문회입니다.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국민의힘도 청문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일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지로의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 의원입니다. MBK 파트너스 그리고 그의 사주인 김병주 회장,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돈 버는 방식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입점업체들 다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일반 국민들입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2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찔끔 600억 원 대출보증과 증여를 통해서 또 조금 더 해서 1,000억 원 정도 내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림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입점업체들 하루하루 버티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언론인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그나마 1,000억이라도 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러한 악덕 사업자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단정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그들의 사제 출연을 좀 더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도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청문회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 주고 경청하여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먼저 캠프 정책위원장 안상훈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한동훈 예비후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며 함께 공부하고 정책과 공약을 개발해온 각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국민먼저 정책자문단 인선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자문단은 4050 위주의 젊은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제, 사회 분야 정책을 직접 총괄 진두지휘하셨던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문단장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님, 간사는 한동훈 국민먼저 캠프 정책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간자문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9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정책적으로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복지 분야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셨고 복지정책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산업 분야 허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입니다. 현재 한국경제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시며 산업경제연구와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통상 분야 송백훈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국제통상, 협력 및 FTA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고용노동 분야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입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내셨고 청년정책 그리고 고용노동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보건의료 분야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님입니다. 현재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혁신을 선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자연구위원님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그리고 관광정책의 발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AI 로봇 분야 최현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교수님입니다. 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AI 개발그룹 책임연구원으로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발전에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AI, 특히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창희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님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의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다음은 의원 자문위원으로 12분의 국회의원이 함께하십니다. 팀 한동훈의 특징이자 자랑은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해오신 전문가 의원님들이 꽉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의원 명단입니다. AX 고동진 의원, 외교통일 김건 의원, 기후환경 및 에너지 김소희 의원, 장애인 분야 김예지 의원, 미디어 박정훈 의원, 문화 및 보육 배현진 의원, 교육 및 아동 정성국 의원, 체육 진종오 의원, 복지국가 안상훈 의원, 고용노동 및 청년 우재준 의원, 국방안보 유용원 의원, 보건의료 및 노인 한지아 의원 등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이상 한동훈 국민먼저 캠프 정책자문단 인선발표 1차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대변인 임승호입니다. 논평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버스 포퓰리즘 공약 비판에 발끈한 김문수 후보, 관등 성명 갑질에 국민 꼰대답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65세 이상 무상버스 공약을 비판하자 김 후보는 얼토당토하는 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지적이 노인과 청년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미래 세대에게 공기업의 누적 적자를 떠넘기면서 그 대가로 노인층 표심을 챙기려는 공약이야말로 갈라치기의 전형 아닙니까? 게다가 김 후보 캠프는 강원 삼척, 충북 옥천군도 버스 무임 승차를 허용한다며 반박했지만 이는 이준석 후보의 비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합니다.
이 후보는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없는 지역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버스 무임승차 확대가 해결책인 양 내놓은 김 후보 캠프의 반응은 그저 철학적 빈곤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교통 바우처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정책입니다. 반면 김 후보는 자신이 내세운 무임승차 확대 공약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재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지성과 반지성의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김 후보는 어르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세대를 떠나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미래 세대에게 적자 폭탄을 떠넘기며 어떤 예우를 논하겠다는 것입니까? 청년에게는 희생을, 노년층에는 환심성 혜택을 강요하는 정치. 이는 과거 소방관에게 관등 성명을 대라며 윽박지르고 코로나 검사 동행을 거부하며 내가 국회의원 3번 했다던 그 시절 김문수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위의식에 갇혀 시대를 읽지 못하는 국민꼰대 김문수. 이제 미래 세대는 그 구시대적 정치에 가장 강력한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정인성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장현 앞에서 침묵하는 정치권, 이준석이 여전히 갈라치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전장현이 또다시 지하철을 점거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출근길에 발이 묶였지만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정치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뿐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는 인질극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준석의 전장현 비판을 장애인 갈라치기라며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22년 3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 안 되는 비문명적 현실을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혐오 조장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이동권 보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했고, 김혜지 의원은 공감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전장현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은 말이 없습니다. 전장현을 두둔하는 말도 비판하는 말도 없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고통받는 현실 앞에서도 침묵만 할 뿐입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입을 닫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조승래, 전용기, 윤상현, 김혜지 의원에게 묻습니다. 전장현은 지금 장애인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얻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을 가로막는 이 시위가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도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